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2월 28일 오후 5시 45분 라이브에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또 다시 익숙한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또 감동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해서 이거 박사님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네네. 이거 뭐냐면요. 부산 지하철의 기관사님이세요. 네. 기관사님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훌륭하네. 쭉 얘기를 이거 보니까 이 얘기가 있어. 많은 굉장히 아름다운 또 이제 어려운 힘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기관사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 끝에서 끝까지 쭉 가면 2시간 반도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우 너무 힘들겠다. 택시 기사님들은 뭐 이렇게 잠깐 손님 안 계실 때 세워놓고 가기도 하고 버스 기사님들은 중간에 잠깐 네, 버스 그냥 세워놓고 어디 빌딩 갔다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관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하철 기관사들은 투명 인간이라 됩니다. 손님들이 기관사가 여기 없는 걸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들의 직업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판교가는 그쵸, 무인이죠. 예, 신분당선이죠. 네, 무인 지하철이잖아요. 네, 네. 그 무인화라는 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을 대체해서 노동자들이 밀려난다는 데에 또 다른 이면에는 사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는데 투명 인간처럼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기계예요라고 적응하면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 우리들의 시스템. 그것의 종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이 들어서 오늘 AI 시대에서 오시면 여쭤보려고. 네네.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AI가 도입된다라는 것은 궁극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보다 더 나은 생산성의 수단을 찾고자 하는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것의 일환인 거고 여러분들도 뉴스 접해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유니트리라든지 또 이번에 피규어의 헬릭사라든지 뭐 이러한 정말 또 AI도 일주일마다 지금 뭐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정말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정말 또 작년하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대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도 금방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 우리 경제 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그런 걸 또 많이 조장을 하기도 했고 또 실제 개발자분들 과거에 코로나 전후에 했을 때는 개발자 구하기 되게 힘들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그 강남역 2호선 지하철역이나 이럴 때는요. 개발자 구하는 광고들이 막 있었어요. 요즘 싹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니어 개발자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요즘 특히 AI가 코딩을 잘해주니까요. 인공지능으로 코딩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하던 걸 한 명이서 하게 되고 세 명이서 하던 걸 두 명이서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언젠가는 공장 노동자라든지 또 자율주행을 하면은 또 택시 운전사나 버스 운전사분들도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먼 미래 같았었는데 대단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또 한국 사회가 겪었던 과거의 타다금지법하고는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로봇택시를 시험 운전할 텐데 우리는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유익을 명확하게 로봇택시를요. 예, 무료로 제공하겠다. 물론 그것이 영원히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또 이것이 전체적인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결국은 또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간에 그런 무인화라는 관점에서 오늘 팔란티어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 일론 머스크 이야기 쭉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팔란티어도 또 무인화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그래도 무인화 시키는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투명인간처럼 일해야 되는 비인간적으로 화장실도 못 가고 2시간 반씩 이렇게 참아야 되는 이런 일자리는 좀 뭐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하고 사람은 좀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지금도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를 하겠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일들.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아마존이 완벽한 기업이다. 전혀 비판 안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미국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대체한 것은 부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여를 먼저 했거든요. 이러면서 사고를 줄이겠다. 인간이 다치는 상해를 입는 경우를 더 줄이겠다. 이런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거고요. 사실은 기계화 시대가 시작됐던 것이 자본주의
시작이었고 자본주의가 사실 산업혁명과 함께 태어났던 것이고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막스 같은 사람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낮에는 시를 짓고 점심에는 뭐 물고기를 잡고 낚시하고 뭐 저녁에는 오후에는 소를 키우고 밤에는 시를 짓고 이런 사회가 정말 궁극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칼막스는 항상 이런 얘기하긴 했다. 항상 이렇게 기술이 진화할 때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 속에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조금은 낭만주의적이고 또는 반대편은 무정부적인 어떤 흐름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상들이 출현할 자양분들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상상들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도 좀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위협이다, 일자리가 뺏긴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팔란티어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셨을 때 팔란티어는 특히 이 국방부하고 이 군에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은 그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시장에서 그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미국에서 국방비를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지금 막 다 예산 삭감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주가가 막 떨어지면서 이러면 팔란티어 안 돼도 이것도 군수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국방비 줄일 때 오히려 효율화해야 되니까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들어가서 비용을 싹 줄이고 이런 일을 하면 팔란티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나오는 것은 거시적인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기술주들이 떨어지고 있고 S&P 500들이 특히 기술주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국의 정부의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4월 달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3월 4일부터 시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을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국방 예상도 8%를 줄이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전체에서 8% 주는 게 아니라 매년 8%씩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줄여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하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 8%를 어디서 절감할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즉 재래식의 탱크에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AI 국방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제가 또 뉴욕타임즈 기사가 또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러시아도 가미가제 드론을 배워갖고 와서 미국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들어온 에이브람 링크 탱크를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가미가제 드론 시대에는 탱크라는 무기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방 예상 8%를 거기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국방 방위 예산이 줄어든다니까 팔란티어의 전체 매출의 그래도 한 40%는 국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육군 공군에서 정부 예산 중에 또 22%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또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는 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거시적인 효과에 의해서도 저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8%를 어디서 줄일 것인지를 저는 늦어도 4월에는 국방부 장관이 발표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또 5월 정도엔 발표를 하겠죠. 그때 팔란티어가 오히려 저는 수혜주로 등장할 가능성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존재한다. 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저렴한 무기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건비 축소가 분명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렴한 무기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가 소프트웨어화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화 된다라는 것은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바로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AI 국방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AI 국방을 줄일 일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AI와 관련돼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 특히 그때 AI가 뭐냐면 AI 국방이에요. AI 디펜스와 관련돼서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랬는데 AI의 대표 국방과 관련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의 예산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 국방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지출은 사실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8%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미국이 국방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요. 재래식 무기의 감축, 그리고 이것의 무게 중심을 AI 국방으로 옮기게 된다라면 충분히 더욱더 예산이 적은 걸로도 옮겨갈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의 디펜스 스트라테지, 그러니까 방위 전략이 바뀌게 되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두 개의 대표적 단어가 cheaper, faster라는 단어예요. 네, 네. 저렴하게 훨씬 더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보다 저렴한 무기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 faster, 빨리 생산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긴장 관계가, 특히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장기화됐을 때, 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장기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빨리 대응하는 것이, 빨리 생산하는 것이 무기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릴 것이다. 그래서 8%씩 매년 줄여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 25%에서 50%까지 저는 이제 삭감될 거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네. 뭐 정말로 50%까지 삭감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전통적인 프라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데에 훨씬 더 예산의 절감 효과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팔란티어라든지 또는 지금 상장은 안 했지만 안드릴이라든지 또는 RS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실리콘밸리에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그 기업의 매출 중에서 그 국방부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요? 뭐 그림에 제가 보여주시면 혹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팔란티어 그 매출 구조가 이제 4분기 실적 매출 구조가 나왔는데, 팔란티어는 재무제표에 보시는 것처럼 거버먼트 매출이라는 것이 있고 커머셜 매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맨 왼쪽에 있는 까만색. 네네, 까만색 맨 왼쪽이 이제 매출 구조고, 오른쪽은 이제 지출이라든지 이윤, 프라핏이라든지 이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2024년 4분기, 즉 10월, 11월, 12월에 팔란티어의 매출 구조인데, 거버먼트 매출이 대략 지금 좀 더 보시면 두껍긴 하네요. 네, 그래서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머셜 매출이 있는데요. 거버먼트 매출도 근데 성장률을 보면은 YOY니까 1년 전 2023년 4분기 대비해서 40%대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엄청 성장을 그리고 했네요. 커머셜 부분도 지금 30%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거버먼트, 근데 과거에 여러분 지금도 거버먼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1년도나 2022년도 보면요, 커머셜 부분의 매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버먼트 부분도 매출이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요 성장하면서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커머셜 부분의 매출이 대단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팔란티어를 평가하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팔란티어를 보실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팔란티어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팔란티어가 다릅니다. 이것이 2022년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2022년에 1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죠. 침공이 있었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됐는데요.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한 달 만에 팔란티어의 대표인 알렉스 카프가 직접 젤렌스키를 만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계약을 맺게 되죠. 무상으로 팔란티어가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 전후방에 있는 모든 국가 데이터를 다 달라. 그때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점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엉성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팔란티어의 고객은 미국의 육군들, 미국의 CIA가 처음에 투자를 했으니까요. CIA, 미국의 공군들도 있지만요. 미국의 각국 시카고 경찰, 뉴욕 경찰, 뭐 이런 LA 경찰, 이런 경찰 당국이 있었고요. 유럽도 있었어요. 런던 경찰국, 그다음에 베를린 경찰국,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경찰국, 뭐 이런 경찰들과 군대들이 주된 고객사들이었죠. 주된 고객사들이었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팔란티어의 기술이 진화되면서 원래 고담이라고 하는 이런 국방에 쓰이는 상품밖에 없었는데, 네네. 파운드리라고 하는 민간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국방에 썼던 기술력을 그대로 민간으로 이전을 한 거죠. 그래서 민간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2022년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팔란티어 그냥
뭐 CIA에 의해서 초기에 투자받고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틸에 의해서 투자받으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나 하고 있고 뭔가 이 감시 체계, 서벨리언스 기술이나 하고 있고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기업들은 왜 팔란티어 솔루션을 살까요? 뭘 사는 거죠? 어떤 한국에도 지금 기능을 사는 거죠? 네, 팔란티어 코리아가 지금 지사가 있고요. 한국에는 국방부 영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민간 영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현대조선이 요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HD 현대. 네, HD 현대가 지금 고객사죠. 네. 자, 이런 기업이 왜 팔란티어 솔루션을 조선소가 왜 이 팔란티어 같은 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온톨로지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의 데이터의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의 의미를 찾아낸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왜요? 데이터는 다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이 데이터를 많이 보면 볼수록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기업 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죠. 애플의 대표인 팀 쿡이 그 전에 역할이 뭐였냐면 애플의 지금 CEO를 하기 전에가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아이폰을 만드는데 수많은 부품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다 시적절하게 딱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품질도 관리해야 되고요. 배송도 적절한 시기에 돼야 되죠.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배송이 늦어져서 세계에 있는 많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멈췄죠. 이것이 바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공급망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거는 코로나라는 질병이라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했어도 아무리 잘 관리했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엄청난 데이터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담당자들이 이메일을 막 주고받고 전화하고 맞아요. 물건 몇 개가 지금 배에 탔고 그러면 이제 배를 GPS로 추적해서 그 배가 어디쯤 오고 있고 그래서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컨테이너 선에 지금 들어왔고 이런 거를 여러분 다 전산으로 요즘은 다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자동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랬을 때 팔란티어의 그 파운더링 시스템은 경고를 줄 수 있어요. 경영진에 지금 어디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다. 그걸 자동화하는 시스템 솔루션을 파는 건가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망 관리가 훨씬 더 효율화되는 거고 여기가 효율화된다는 건 여러분 항상 경제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생산물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인건비가 됐던 컴퓨터 시스템이 됐던 비용을 낮춰주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망 관리도 되게 중요하죠. 전 세계 어느 매장에서 예를 들면 물건을 갖다가 30개를 판매하는 특히 화장품 회사를 볼 수 있죠. 화장품 회사는 물건이 30개가 뭐야? 300개 정도를 팔 수 있겠죠. 또는 올리브영 같은 데는 뭐 1000개를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제품이 그러니까 매일 일일 매출을 볼 때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송차가 갈 때 여기에 어떤 물건을 더 싣고 가야 된다. 이런 것도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트렌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여기에다가 또 트렌드를 해석할 수 있는 구글의 검색량이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6개월 뒤에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도 예측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팔란티어가 합니다. 이걸 팔란티어가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라인 없이 중간에 과장이나 부장님 죄송합니다 건너뛰고 바로 임원진에게 전시 상황실하고 똑같잖아요. 전시 상황실도 수많은 사람들이 40명, 50명 일하는 것들을 이제는 4명, 5명 일하게 팔란티어 솔루션이 바꿔버리는 거고 그러면 기업의 경영 임원진 회의도 과거에는 20, 30명이 앉아가지고 또는 20, 30명, 10명이서 하더라도 밖에서 사무실에서 사실 대기하고 있죠. 각 전무님들 서포팅하는 부장님들, 과장님들이 대기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삼성이 임원들만 토요일 날 출근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임원들만 출근하냐? 임원을 서포팅하는 사람들 다 출근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원회의 끝나면은 부장님이 회의 소집해서 부장들끼리 회의하고 그 다음에 또 과장들끼리 회의하고 팀장들끼리 회의하고 쫙 그런 의사체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간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그것이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효율성이 좋아져서 이익률이 높아지면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사업의 규모가 확장성이 있게 되는 거죠. R&D에 더 투자할 수 있고요. R&D에 투자해서 신제품이 나오면은 고객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고객이 늘어나면 그 고객에 의해서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 아무리 효율화를 하더라도 사람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헨리 포드가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자동차 공장에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포드 회사가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인건비를 줄였으니까 그 라인에서 노동자 수를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줄어들었냐? 아니죠. 엄청나게 늘어나죠. 왜요? 효율성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격을 낮춥니다. 자동차에. 다른 자동차 회사는 가격을 못 낮췄는데 여러분 1907년 이후에 매년 30에서 40%씩 자동차 가격이 인하가 돼요. 그러니까 포드는 그 효율성을 가격 인하로 전환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이 대중화가 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부자들만 자동차 사다가 중산층도 사게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라인을 증설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인력도 필요하고 HR 이 인사과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력을 늘려가게 된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술에 의해서 또는 AI에 의해서 효율성이 줄어드는 것이 무조건 일개 기업으로 볼 때 인력의 감축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뭐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팔란티어가 방금 말씀하신 그 효율화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면 기업 경영자는 엄청 혹할 것 같아요. 네, 헨리 포드도 제 기억으로는 이 사람이 말했다고 전해지는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나는 손발만 고용했는데 왜 머리는 딸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주기만 하면 좋겠는데 오니까 막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말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나 피곤하다. 아이고 기계를 도입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네네. 그러니까 참 어쨌든 잘 팔리겠네요. 네네. 그래서 물론 경쟁사도 있어요.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데이터브릭스라는 이러한 서비스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온톨로지 쪽인 거고요. 근데 워낙 팔란티어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에 이 팔란티어가 다르고 어쩌면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군수업체들보다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종전이 되거나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에서 무료로 일했거든요. 그래. 트럼프가 그거 잠깐만 볼까요? 1분짜리 영상 하나 있는데 트럼프가 그 내각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일론 머스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인데 피디님 혹시 그 장면이 있나요? 네. We'll finish off with that. And if you w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You could ask me or Elon. Go ahead, please. Thank you, Mr. President. Thank you, Mr. Musk. I just wanted to ask you, the President Trump put out a Truth Social today saying that everybody in the cabinet was happy with you. I just wondered if you had heard otherwise, and if you had heard anything about members of the cabinet who weren't happy with the way things were going, and if so, what are you doing to address those any dissatisfaction? Hey, Elon, let the cabinet speak just for a second. Is anybody unhappy with Elon? If you are, well, throw them out of here. Is anybody unhappy? We have a lot of respect for Elon and that he's doing this, and some disagree a little bit, but I will tell you, for the most part, I think everyone's not only happy, they're thrilled. So go ahead, Elon. And President Trump has put together. 그러니까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 기자한테 막 질문을 받으면 기자 공격을 하잖아요. 뭐 이게 내각들은 안 좋아한다는데 당신이 하는 뭐 정부 사람들 해고하고 뭐 이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딱 기자를 제지하면서 누구 일론 머스크한테 언해피한 사람 여기 있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딱 정리했고 장관들한테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장관들한테도 준 메시지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네 언해피하면 사실은 여기 있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희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2인자다 이렇게 인정해 준 그걸 인정해 준 거고 뭐 제디 벤스 같은 경우에 뭐 부통령과의 뭐 불화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 법의 부통령은요 행정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유고시에 나가는 거고 어디 가서 행사에 대독해주는 역으로 가는 것이지 어떠한 행정 결정권도 사실은 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불화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과 공화당의 정책이 비판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평가하실 문제고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자꾸 이렇게 이 불화설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은 보통 항상 나오는 이런 언론들의 보도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건 저는 소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니까 테슬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차가 덜 팔린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네, 그래서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뭐 유럽에서 차가 45% 1월 달에 더 적게 팔렸다. 뭐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뭐 11점 몇 %가 더 뭐 적게 팔렸다. 이러면서 이제 매출 사람들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싫어서 테슬라를 안 산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 보도 네. 전 많은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유럽에서 한 45% 판매량 줄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네네네.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많은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계량화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것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을까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계량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모델 Y가 지금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주니퍼가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3월 달부터 인도가 되고 있고 공장 자체가 이 주니퍼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일주일은 모든 공장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쉰 거고 내부적으로는 생산 라인을 조정을 한 거죠. 생산 라인을 조정한 거고요. 첫 주에 전체 목표 수치의 25% 생산했고요. 둘째 주에 50% 생산하고 셋째 주에 75% 생각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의 5주를 정상적인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생산을 해서 3월부터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인도가 시작되는 거죠. 또는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1, 2월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어떤 정도의 무게감 있는 차량이냐면 모델 Y는 여러분 2023년 월드 베스트 셀링카예요. 가장 세계에서 내연기관까지 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차가 하나의 모델로 쳤을 때 모델로만 쳤을 때는 가장 많이 팔렸던 차고 2023년 4년은 공식 통계는 안 나왔는데 1위 아니면 2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차가 1, 2월 생산을 스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매출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도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인 거고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저도 그 의심이 뭐 틀렸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더욱더 명쾌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생산을 안 했어요. 생산을 안 하니까 당연히 매출은 줄어들었겠네요. 그렇죠.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죠. 왜냐하면 2024년 재고도 거의 물량을 소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모델 Y 재고를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할인해서 재고를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그렇게 남아있던 재고는 대부분 모델 3예요. 모델 Y 재고는 거의 제로로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1월 여러분 모델 Y 주니퍼 예약 걸자마자 중국에서는요 하루 만에 예약이 5만 대가 넘게 됐어요. 폭발적입니다. 여러분 11월에 모델 Y를 중국에서 6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한 달 내내. 근데 하루 만에 모델 그 예약이 5만 대가 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 경영진과 일론 머스크는 1, 2월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면 여러분 I don't care예요. 그러면 3월부터는 판매량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거네요. 저는 3월도 주가는 안 좋을 것은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을 평가할 때는 1분기 평가를 하잖아요. 분기별로 하죠. 그렇죠. 분기별로 하면 이 분기 실적이 얼마나 재앙적 수준으로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기 실적을 언제 또 발표하냐? 총 이번 분기에서 우리 실적은 언제다? 4월 1일 날이나 4월 2일 날 발표하죠. 그럼 또 언론들이 테슬라 재앙적으로 결과 안 좋아. 라고 분명히 보도가 나오면은 딱 이게 다 일론 머스크 때문이야. 라고 또 해석을 할 거고 또 4월 말에 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도 1월 달 최악이야. 1분기. 그러면 이거 다 일론 머스크 때문이야.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는 모델 Y를 생산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그 사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 이런 정부 효율부에서 공무원 많이 해고한다, 또 뭐 독일의 극우 정당 지지하는 네. 발언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네.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같은 그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XAI나 뭐 이런 데들. 근데 또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파워맨이잖아요. 거의 2인자 수준인데 네. 그럼 이해상충이 생기잖아요. 그럼 네네. 이러면은 나중에 네. 정부하고 거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즈니스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선 일론 머스크의 공식적인 지위는 특별 공무원입니다. 특별 공무원. 네, 특별 공무원이고 지금 미국 법에 따라서 아마 곧 공시를 할 거라 보는데요. 미국 정부를 특수 관계자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특수관계자요. 네, 재무제표예요. 왜냐하면 이해관계 상충하는 건 맞습니다. 이해관계 상충하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2월 달에 하루 주가가 올랐다가 바로 빠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국방부에서 4억 달러 규모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장갑차로 개조해서 공급받겠다. 맞아. 그 뉴스 나왔었죠. 네, 그 뉴스가 나왔었던 네네.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취소합니다. 그건 하면은 우리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해고하고 있는 판인데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테슬라 거 사주면은 나 해고 안 당하려나? 그래서 그런 4억을 산다라고 하니까 4억 달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 이걸 지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선제적으로 그걸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걸 거절합니다. 그럼 뭐 5천억, 6천억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 정도 매출을 하고 본인을 원하는 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의 단순화, 규제의 완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지 AI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 부분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 국무부에다가 국방부에다가 뭐 4억 달러 파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테슬라의 큰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수관계자로 아직까지 미국 뉴욕 증권권에서 공시는 안 했지만 곧 저는 공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해관계 상출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국가가 테슬라 차량을 사는 일들은 아마 트럼프 임기 내에서는 없거나 또는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밝혀야 돼요. 밝히게 되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 공시를 해야 되죠. 특수 관계자로 하면은 특수 관계자가 얼마만큼의 매출에 기여했는가를 반드시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만 오해를 살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되는 경우는 보통은 정부가 뭐 이렇게 기업이 무슨 IMF 같은 거 가지고 망했을 때 네. 정부가 지분을 확 사거나 이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의 금융 기업인 무슨 뭐 파고베일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기업들 있죠. 파니메이하고 프레디 맥이라는 거기는 데죠. 특수관계로 모기지 기업들. 네. 특수기업으로 정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지분을 구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 건 중국 증권거래소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인데 좀 의사결정에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부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관계가 좀 다르네.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테슬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그렇죠. 테슬라 대주주가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특수관계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구매를. 그러네요. 안 하려다가 뭐 100대 살려다가 1000대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은 쉽게 용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해고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정부 효율성이 뭔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예산 문제라든지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없다라면은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정부가 구매를 한다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공무원 해고할 거야라고 위협하고 있고 실제로 해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부 부처에서 테슬라 차량을 산다? 제가 봐도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비즈니스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참여 안 했으면 사실은 정부에 더 많이 팔 수도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겠죠. 근데 비즈니스 이제 기회는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거는 이런 데 집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작은 거죠.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으로 가냐 안 가냐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일론 머스크가 욕심을 냈다면 이건 소탐 대실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FSD 도입한다는 네, 중국에서는 이제 나왔더라고요. 공식적으로 FSD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반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오토파일럿이라는 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보조해주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샀던 차량에는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걸 토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하드웨어 3라고 하는 이 추론칩이 들어간 장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적용되지 않고요. 하드웨어 4라고 해가지고 2021년인가 2022년 이후에 구매한 그러니까 새로운 차들이죠. 여기에 적용되고 거기에 또 돈까지 지불한 사람에게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지금 풀리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갖다가 하웨이나 테슬라 거를 지금 비교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투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즉 어떤 데이터로 중국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지. 왜냐하면 중국은 이 미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 기가팩토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테슬라가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중국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역에서 되는지 특정 도시에서만 되는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것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지금 밝히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정말로 미국처럼 나름 상대적으로 볼 때는 지금 무조건 미국이 옳다는 건 아니라 교통이 조금은 이 규칙들이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이번에 테슬라 중국에서 돌아가는 거 뭐 중간에 말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특히 훨씬 중국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중국에 많은 게 뭡니까? 오토바이잖아요. 엄청난 한국도 많지만 오토바이들이 막 부릉부릉 나오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안정성 있게 지켜갈지는 처음부터 저도 제가 테슬라 경영진들도 전면적인 도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에 너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마 노출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단계적으로 반응이 좋아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FSD 지금 이거는 어반 오토필로치로 나오고 있지만 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라면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배달되는 3월부터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에 대한 아직은 여러분 감독하에서 진행된 겁니다. 비감독하는 아직 중국도 당연히 허가가 안 났고요. 그래서 감독하라도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게 이렇게 운전대 손 운전대하고 전방 주시 의무가 있어요. 전방 주시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핸들에 손을 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구독자가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건 오해고 일론 머스크 뭐 정치적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거 뭐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생산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3월부터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FSD도 중국에서 예를 들면 3월부터 이런 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긍정적인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근데 주말에는 쉬니까요. 주말은 쉬시고 또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날도 쉽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에 끝장 뉴스 5시 45분에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로 다시 시청해 주시고요. 그때 뵙도록 하고요.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